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로 내려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더미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은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이달 중 분양에 나섭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양과 지구 지정을 통해 주택 4천 가구가량이 서울과 인천에 공급됩니다. 날로 늘어가는 해킹 범죄에 대기업 역시 피해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10건에 불과했던 대기업 해킹 사고는 지난해 54건으로 5배가 됐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이번 추석 명절 가족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설 명절과 구성품은 동일하지만 내용물 용량이 줄어든 선물 세트 가격 꼼수 인상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기본 조건은 갖추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가계부채 폭증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상반기 물가를 밀어올린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고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서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냐.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2주 뒤 열릴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리 인하 시기 및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의 확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힌 만큼 변수는 가계부채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이달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도 약 3년 만에 10,000건을 넘긴 만큼 두세 달 안에 대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희는 금융안정이 목표고 금융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고.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정부 정책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인하 시기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1월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불어난 가계 빚을 잡기 위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농협은행도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성훈 기자, 이번엔 어떤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습니까? 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는 수도권에 한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역시 1억 원으로 한도 제한을 둡니다. 또 갭투자 우려가 있는 일부 전세대출도 취급을 중단하고 한도 축소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지 보험 중단 조치도 비대면 주담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는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도 오늘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내주고 있고요.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대출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9조 6천억 원 넘게 늘었고 주담대 역시 9조 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합류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업은행은 오는 5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또 주담대 모기지 보험 적용을 중단하고 다른 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갈아타기도 막을 예정입니다. SC제일은행은 5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데요.
이들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 취급 규모는 적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응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잔금 대출을 중단한 은행까지 나왔습니다. 입주를 앞둔 이들 대출길까지 갑자기 막히면서 실수요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세대가 넘는 경기도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0일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얼마 전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조합원 대상 입주 잔금 대출이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도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거나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연체 발생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대출이 막힌 예비 입주자들은 금리가 높은 제2, 3금융권을 알아보거나 최악의 경우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금융권은 3.9에서 4.0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으로 따졌을 때 5억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한 IM뱅크 측은 설정한 최초 승인 한도가 소진돼 마감된 것이라며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안 난 상태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입주 잔금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SC제일은행 또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출 압박을 받는 다른 은행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집단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을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현금 부자만 청약에 응할 수 있어서 계층별 양극화도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금융당국은 서민이나 실수요자 자금 계획에 애로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가계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 서민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대출 옥죄기와 함께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가구 풀기로 했습니다. 첫 신호탄으로 이달 중 동작구 등 수도권 노른자 땅에 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도 추진됩니다. 이 내용은 문세영 기자가 전합니다. 노량진역과 노들역 사이 역세권에 위치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이달 말 공공주택 263가구가 분양됩니다.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지구에서도 1,106가구가 풀립니다. 인천 계양은 26년에 입주가 시작되고 동작구 수방사는 28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이뤄집니다. 서울 남태령역 역세권에 위치한 관악구 남현지구에는 오래된 군 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7년에 분양하는 게 목표입니다. 신길 15구역에는 2,300가구가 공급되는데 2026년 사업계획 승인 후 2028년에 착공해 2029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도 추진됩니다. 강남 3구나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또 사업 초기에는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 설립 이후에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는 방안과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각종 정비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날로 들어가는 해킹에 대기업 역시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50곳이 넘는 대기업이 해킹을 당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이민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사법부의 전산망에 침투해 1000GB 분량의 데이터를 탈취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올해는 국내 중소방산업체 10여 곳을 공격하는 등 기업 기밀자료 해킹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전체 기업의 해킹 피해는 418건에서 지난해 1277건으로 5년 새 3배가량 늘어났는데 이 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해킹 사고는 2019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54건으로 5년 만에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커 조직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소스코드와 LG전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 대여비를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네이버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가 해킹돼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되면서 라인 사태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사인 한온 시스템의 내부 자료가 유출된 전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의 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이제 대기업, 삼성전자, LG 이런 데는 내부적으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내부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외부 해킹 역시 기업들의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기업에 대한 해킹 범죄가 늘면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어서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4대 그룹은 정보 보호에 투입하는 비용을 1년 새 5%에서 18% 늘렸습니다. 보안을 전담하는 인력 역시 지난해 모두 3자릿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DS 보안의 날로 지정하고 교육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부터 사내 보안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해킹 등 정보 유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의 보안 체계에 AI가 전면적으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안 AI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이 절반을 넘긴 가운데 기업의 보안 비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는 단순히 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국부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사후 제재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형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높은 형량만으로는 예방적인 차원의 부족함이 있어서 산업기술이 보호되어 있는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관리,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늘어나는 해킹으로 기업의 보안 부담이 커진 가운데 그간 계류 상태에 머문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정책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두산그룹의 새로운 재편안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두산그룹은 기존 재편안을 철회하고 플랜 B를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난관은 남아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두산그룹의 수정된 사업 재편안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을 분할하는 건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와 밥켓을 합병하지 않고 자회사로 두기로 했습니다. 밥켓에 대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전보다 높아지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현재 대주주 주식회사 두산의 밥켓 지분율은 13%인데 수정된 재편안대로 분할이 이뤄지면 지분율이 27%로 높아집니다. 맨 처음 발표된 재편안에선 지분율이 42%까지 높아지고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였지만 에너빌리티 투자자들의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대주주가 알짜회사인 밥켓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 설득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밥켓 주주들은 잠잠해졌지만 밥켓을 로보틱스에 넘겨주게 된 에너빌리티 주주들을 달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산그룹은 분할로 인해 밥켓이 가지고 있던 7천억 원의 부채가 떨어져 나가면 에너빌리티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미래 투자 여력이 지금보다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빌리티의 재무 융통성이 크게 확대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밥켓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와 분할로 인해서 차입금의 이전 유무가 그렇게 상당하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력이 더 많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분할 비율과 합병 비율 모두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25일로 잡혔던 임시 주주총회 일정도 연기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 장 막판 2670선을 내주며 하락했습니다.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코스피 상승률은 0.17%에 불과합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0% 가까이 올랐고 일본 니케이도 16%나 상승했습니다. 8월 폭락장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한 주요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는 같은 기간 2600선 박스권만 맴돌았습니다. 증시 화랑기엔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더니 폭락장 이후엔 회복력마저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 예탁금도 한 달 새 6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델성부른 주식, 미국 주식으로 최근 엄청나게 해외 주식 이민을 가는데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미국처럼 첨단 기술 기업이 드물고 상장 기업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도 낮아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삼성전자 등 주도주가 부진하면 이를 메울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로 대표되는 세금 문제도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국내 증시는 세제나 여러 환경 때문에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 관행이 오랫동안 확립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증권가는 코스피가 이번 달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경제지표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2600에서 2800선 부근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19일 열릴 예정인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3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이 낮고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해 증시가 고점을 치고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점차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추석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음식과 선물 마련 고민이실 겁니다. 고물가라고는 하지만 소중한 분들께 선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매번 해왔던 선물 세트인데 가격이 올랐거나 용량이 줄어든 게 적지 않습니다. 최윤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추석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선물 예산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잡거나 오히려 늘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선물로는 이상기후로 가격이 많이 뛴 과일을 압도적으로 꼽았습니다. 샤인머스켓 사가려고 부모님 드리려고 근데 좀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고민 중이에요. 8만 원까지는 쓸 계획입니다. 20만 원대 정도 별도로 이제 용돈 같은 걸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물을 좀 비싼 거 드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소비자원이 지난 설명절과 이번 추석 280여 개 선물 세트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가격이 가장 많이 뛴 건 건강기능식품과 김으로 최대 56% 넘게 뛰었고 생활용품이 33%, 통조림도 12% 올랐습니다. 가격은 같지만 용량을 줄인 제품도 있었는데 동원 참치액은 100g 줄었고 LG 치약은 4개에서 3개로, CJ 김세트는 4봉에서 3봉지로 줄었습니다. 용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오른 제품도 있습니다.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가 된 LG 선물 세트는 샴푸 하나가 작은 것으로 바뀌었고 아모레 세트는 1,000원 올랐지만 바디워시와 비누 용량이 줄었습니다. 선물은 소비자가 세심하게 고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를 감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서 문제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마트들은 지난 설 대비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은 절반으로 줄이고 4만 원대 이하 선물 비중을 10% 늘렸습니다.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에 소비자들은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해 에이스를 제치고 침대업계 1위를 차지한 시몬스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침대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면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은 3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무게 140kg의 거대한 롤러가 매트리스 위를 쉼없이 굴러갑니다. 성인 2~3명이 침대에서 움직이는 걸 가정해 내장재와 스프링 등이 얼마나 버티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스프링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를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고 수직 하중 테스트는 국내 규격이고요. 8만 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롤링 테스트는 미국 규격으로 10만 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스는 국내 최초로 포스코산 경강선에 고온, 고압 등 극한 상황을 버티는 항공 제트 엔진 특수 소재인 바나듐을 스프링에 적용했습니다. 현재 7년 정도인 매트리스 교체 주기를 반영구적으로 늘림으로써 내구성과 친환경,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100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00% 자체 생산을 통해 바나듐 포켓 스프링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매트리스 시대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매트리스 업계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피부에 닿는 제품인 만큼 소재와 생산 과정에서의 친환경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사 비건 제품은 발암성이나 알레르기 반응 물질 등을 따지는 환경부 표지 인증을 받았고, 렌탈 매트리스 시장을 주도하는 코웨이는 폐 매트리스 회수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년 1위 에이스를 제치고 지난해 처음 시몬스가 왕좌를 꿰찬 가운데 3조 원대로 성장한 수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여파로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도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이 1,0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마이너스 통장을 1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나리 기자, 이 단기 차입금이란 게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말하죠. 네,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적인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KB저축은행은 지난달 중순 1,0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연장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지난달 말 1,0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유동성 관리 및 조달 기반 다변화를 위해 단기 차입금을 각각 도입했는데 만기가 돌아오자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KB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타사보다 충당금을 더 많이 쌓다 보니 손실이 발생했다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금융지주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원의 자금 여력을 확대했던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이번 연장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비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 모두 실제 한도 대출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단기 차입 비중은 KB저축은행이 58.28%로 60%에 육박했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은 40%대입니다. 이 당장의 실적 개선이 없다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증가로 4개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중 신한을 제외하고 3곳이 2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 영업을 해왔던 금융지주 그룹 저축은행마저 적자로 전환하면서 업계의 하반기 실적 개선이 불투명합니다. 앞서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모두 3,80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실손보험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규모 공동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승소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규준 기자, 이번엔 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이 실손보험 계약자 52명이 보험사 13곳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13곳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등 손해보험사 9곳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입니다. 지난해 6월 계약자 50여 명은 이들 13개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 수술 입원비 총 4억 8,551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 근거는 뭡니까? 네, 법원은 이들 계약자들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수술은 짧은 시간에 걸친 수술, 짧은 회복 시간을 통해 당일 퇴원이 가능한 수술이라며 입원 치료를 인정받으려면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등 입원 필요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입원을 해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술의 후유증도 없고 합병증도 없는 게 아닌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올해 3월 보험사 한 곳이 33명을 상대로 제기한 백내장 공동소송 2심에선 보험사가 패소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기까지는 백내장 수술 입원 보험금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한낮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엔 꽤 선선함이 감돌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2도를 보이겠지만 한낮엔 기온이 크게 올라 32도로 무덥겠습니다. 다만 모레 목요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에 금요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서울도 30도 이하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2도, 세종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32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18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강릉과 울진이 2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22도, 대구 20도 보이면서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상은 흐리겠고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내린 뒤 낮 기온이 다시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